이게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놓고 반갑습니다. 성공회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면서 확인을 했겠지만 서울의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두리까지 찾아오신 분들을 늘 저는 반갑게 인사를 드립니다. 논어의 첫 구절에 유붕이 자원방명하니 불역별호 도시 먼 곳에서 찾아와서 어찌 기쁘지 않으랴. 성공회대학교가 공간적으로 멀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념적 지형에서도 굉장히 변두리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할 협동이라는 주제도 아마 변두리에 밀려난 주제가 아닐까. 그래서 그 장소와 사람들이 참 잘 만난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협동, 앞으로 해나갈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실천과 운영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뚫고 나가고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될 건가에 관한 화두를 던지는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과 가지려고 합니다. 다행히 오늘 가장 젊은 청년들인 여러분하고 또 차세대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갈 우리 유원재 전 한길연구소 소장님하고 같이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노장청이 같이 봐야 만난다. 제가 학번이 59학번이거든요. 깜짝 놀라죠. 근데 방금 이원재 소장한테 학번이 몇 번이냐니까 91학번이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2010년대 학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협동, 인류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협동의 역사가 인류사의 전차를 차지한다고 해도 말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속도와 효율과 1등이라는 이 근대사회의 가치는 지극히 짧은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이 회의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할 거냐, 그 이야기를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논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당장 여러분들이 실천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여럿이 함께, 협동이란 여럿이 함께 하거든요. 지금 이거 진행을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어느 쪽, 이쪽, 이거. 여럿이 함께. 제가 쓴 붓글씨입니다. 제가 글씨 잘 쓰는 걸 잘 모르시겠지만 글씨를 잘 쓰고 이 작품은 제가 그리고 아까 소개 안 했는데 감옥에 제가 오래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나와서 그 당시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금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마다 나한테 찬조작품을 써내라 고 해서 아마 처음으로 시민사회단체 기금 마련 전시회에 찬조작품으로 낸 작품이 여럿이 함께입니다. 거기 오늘 협동하고 너무 잘 맞아서 이걸로 하자. 이걸 냈더니 한글도 이렇게 앱자체로 참 멋있네요. 딴 분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무슨 유가적인 그런 메시지보다도 아주 현실적으로 굉장히 친근감이 있다. 참 좋아했는데 어느 후배 교수가 나한테 와서 조용히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게 참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여럿이 함께는 방법만 있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여럿이 함께 하자 그러지 어디로 가자는 메시지가 없지 않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럿이 함께 가는데 그 여러 사람 외에 누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 지시해야 돼요?
우리들이 갇혀있는 계몽주의적인 또는 뭐 그리스 때부터 내려오는 이데아라든가 무슨 신학적인 가치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에 갇혀있는 거예요. 여럿이 가는 길은 여럿이가 결정해야 돼요. 협동 어느 길로 가야 된다. 아마 많은 논의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면서 길을 만들어야 돼요. 미리 정해진 목표, 정해진 어떤 경로를 교조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가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건축 의지 필요하지만 건축 설계도는 폐기하는 게 맞다. 그런 겁니다. 여럿이 함께 여러분들이 협동의 길은 이제 가리라고 보고요. 이거는 참고로 여기 보여드린 그림은 거의 대부분 제가 직접 그린 거란 걸 말씀드리고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제가 사실은 이 해변가에 한 달간 앉아 있었어요. 6.3 때 잠수 탈 때 그때 제가 이 해변에 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이유를 제가 발견했어요. 파도가 쫙 들어오면 그 많은 돌들을 조금 들었다가 파도가 빠지면서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부딪혀요. 그래서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를 절차 탕마하면서 아름다운 그 자갈 해변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장님들도 많이 오시고 저나 요원대 소장이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끼리 해야 됩니다. 그냥 파도처럼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해변의 자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협동의 방법론을 얘기하자합니다.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거북이가 이겼죠. 제가 책에도 썼는데 잠자는 토끼 앞을 발걸음을 죽이고 몰래 지나갔을 거라고요. 아주 비겁합니다. 깨워서 같이 가는 게 협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야 일어나라 같이 가자. 이게 이제 협동입니다. 제가 쓴 글씨입니다. 함께 맞는 비. 협동 대단한 성과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 뭔가를 공유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우산을 접고 뽑는다는 것은 우산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함께 맞는 비도 미음자를 함자하고 맞자하고 공유하게 저렇게 썼어요. 함께. 그렇습니다. 우산 덜어주는 게 돕는 거지 어떻게 우산 접고 같이 비 맞는 게 돕는 거냐. 그런 항의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 작품 내고 나서. 근데 사실 제가 우산 없이 비 맞고 걸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혼자서 맞고 가면 얼마나 그 교도소 말로 쪽팔리는데요. 옆에 같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는 길도 함께 비 맞는 길이 아닐까. 이런 나무통 보셨죠? 이 나무통에 물이 어디까지 찰 것인가? 그렇습니다. 나무 한쪽 한쪽이 개인일 수도 있고 뭐 회사나 집단일 수도 있고 어떤 계급이나 계층일 수도 있습니다. 모아서 우리 사회가 물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떠한 협동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나무통의 모양 제가 한 개, 두 개를 더 짧게 그릴 걸 잘못 그렸죠. 우리 집에 굉장히 짧은 나무 조각 있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에서도 보시잖아요. 단 한 명의 불행한 사람을 길에 두고 행복한 밤잠을 잘 볼 리는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럿이 함께하고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부분의 역사 과정을 함께 협동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짧은 근대사 200~300년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살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걸 저는 존재론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존재를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배타적으로 강화하려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존재를 만들어내려는 겁니다. 이런 게 근대사회의 어떤 본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자기를 강화하는다. 배타적으로 강화한다. 독점한다. 흡수해서 자기를 키워내고, 근대사회는 반드시 독점하러 가고, 독점은 반드시 대외로 팽창해가고, 지금은 일국 패권적 질서로 거의 판이 짜져 있는 그런 세계 질서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만 황금빛으로 빛나고 그걸 받쳐 있는 무수한 중하층들은 균열을 보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국민 경제 모습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 시대, 우리 세계의 세계사적인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대단히 비관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2013년 쉽지 않을 것이다. 루비니 교수 같은 사람들이 퍼펙트 위기, 완벽한 얘기합니다. 어쩌면 97년에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13년 유럽발 재정위기까지 겹쳐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어떤 파국적인 그런 세계적인 어떤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균열 속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걸 모색하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오늘도 많이 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제가 그린 겁니다.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벌을 많이 서기도 했어요. 감옥에서 제가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 균열된 피라미드 속에 서 있는 우리들의 어떤 위상이 아닐까. 의자를 만들 때는 의자에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앉으려고 만들었지, 그걸 머리 위에 치켜두려고 만든 의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생산물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어떤 역설적인 그림이잖아요. 자기가 위임한 권력자로부터 자기가 억압당하는 이런 역설, 자기가 원치 않는 욕망으로부터 갈증을 느껴야 되는 우리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면 안 될까? 여러분들은 그림만 기억하세요. 나중에 그 그림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불러내서 만나길 바랍니다. 현대사회를 성과사회라, 성과주체라 그럽니다. 그림자를 추월하려는 절망적인 집주를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는가. 그림자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 없죠. 그걸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가망 없는 질주들을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의자를 들고 있고 그림자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이런 질주를 하는 겁니다. 누가 질주하게 하는가? 자기는 자기가 하는 줄로 착각하지만은 거대한 주권 권력이 그렇게 달려가게 한다. 안 보이는 거죠.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달려가는가. 이거는 제가 가져온 그림입니다.
제레미 벤담의 원형 감옥에 대해서는 제가 박사거든요. 원형 감옥이란 건 이 가운데 있는 감시탑에서는 모든 수감자들을 다 감시할 수 있지만 수감된 이 죄수들은 감시탑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가 뭘 만들어내냐 그러면 갇혀있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기 검열 스스로 하고 자기가 자기를 규제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아마 근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제레미 벤담이 사실은 원형감옥 만들지 못해서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실제로 예산 배정을 못 받았어요. 이건 어느 영화에 나온 그림인데 바로 그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스스로 자기 규율화하고 있지 않는가, 생체에 각인되어 있지 않는가. 그만큼 우리가 이 일등과 속도와 이 질주와 효율의 세계를 뚫고 협동의 어떤 작은 실천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이 호모사케르라는 개념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르소 아감벤이 이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뭐 이런 걸 학살된 유대인들이 그 본보기예요. 주권 권력이 살해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호모사케르, 벌거벗은 생명,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이제 주권 권력이 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 사회과학에서 폐기된 개념이지만 최근에 호모사케르는 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호모사케르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자를 따라잡아야 되는 가망없는 질주가 자기의 일부를 그걸 호모사케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착취. 어느 세계에나 그 세계의 일반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세계 일반적인 질병은 그 질병의 병원균이 더 이상 외부에서 우리한테 침투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서 자기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질병 우울증입니다. 바로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는 호모사케로 하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자기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외부 다른 사람과 협동과 협력에 대한 정서가 전혀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이제. 뭔가 주권 권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한 연대적인 투쟁도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자기와 자기의 관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에 대한 모든 가치를 부여한다. 이번 여름에 뭐 했냐고, 내가 나한테 3일간 휴가 보냈지? 자기가 자기한테 휴가. 과거에는 리비도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의 전 생명과 애정을 투입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애정이든 또는 뭐 우정이든. 근데 그 대상이 죽거나 사라지면 정말 같이 죽고 싶을 정도의 통절한 아픔을 느꼈어요. 그 리비도라는 감정이 더 이상 없다. 이제 있는 건 사라져도 조금도 섭섭하지 않을 페이스북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정서가 개별화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고민한 협동과는 멀리 있는 게 아닐까. 오늘 여러분 청년들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글입니다. 우리 사회 청년들 청년 시절이 없습니다. 청년 시절 꿈과 이상에 불타는 시절이 청년 시절입니다. 꿈과 이상에 불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공간과 시간이 없습니다. 쫓기는 거죠. 자기 착취를 해야 되는 거죠. 한 개인이 세속적 의미에서
아무리 뛰어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꿈과 이상에 불탔던 청년 시절이 없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참담한 실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청년 시절. 우리 학교 졸업생이 나한테 와서 자기는 시민운동 단체에 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옆집 아주머니한테 우리 딸이 어느 회사 들어갔다고 하면 알아들을 만한 회사에 취직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내가 또 어떻게 해 그걸? 그래서 내가 엄마하고 진지하게 한번 토론을 해라. 진지하게 했대요. 진지하게란 건 집에서 하지 말고 바깥에 커피빈에 불러내서 딱 얘기하라고. 그래서 커피빈에 불러내서 얘기했대요. 그래서 엄마는 진짜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좋겠냐. 그 회사 가면 결국은 내가 그 회사 생산 제품을 판매하는 일과 관련된 일을 할 텐데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가치와 정서들을 다 땅에 묻고 그거 해야 되겠는데 그거 해도 좋으냐. 좀 못 살더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되냐. 그 엄마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격려했거든요. 세상의 모든 엄마는 자식 편이다. 자신감 가지고 해라. 커피 비내면서. 그래서 됐대요. 청년 시절 여러분들이 사실은 쟁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 대학도 없습니다. 대학은 그 사회의 청년 시절이라야 됩니다. 100년 후에 우리들이 살아갈 사회를 고민해야 되는 대한공간 비판담론, 그런 저항담론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공간이라야 됩니다. 없는 거 잘 아시죠? 성공의 대학교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잘 못 만들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청년 시절이 없고 대학에는 사회는 대학 공간이 없는 대학 사실은 칼 야스퍼스가 대학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 뭐냐? 독립이래. 독립.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는 바로 오늘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10년 후, 50년 후에 어떤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간이에요. 그런 대학 사실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협동해서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 실상인데 제가 너무 딱딱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책에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얘기하려고요. 제가 감옥에 20년 있었잖아요. 한 10년쯤 살고 나서는 다른 재소자를 비록 처음 보는 재소자들 딱 보면 죄명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맞습니다. 조금만 어텐션하면 형기까지도 딱 알아맞혀요. 그런 능력이 뭔가 이렇게 감정이 대단히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출소한 이후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데가 지하철에서 자리 잡을 때 딱 보면 누가 어느 전철역에서 될지 거의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앉으려고 하지 않지. 운동도 하는데. 그래서 한 번은 벌써 오래전 일인데 제가 아마 인천에 무슨 특강이 있어서 가는 길이었는데 간밤에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그래서 전철 타고 가는 동안 한 10분쯤 졸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영등포역에서 1호선을 타고 그 다음 역인 신도림에서 내릴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딱 섰어요. 그랬더니 신도림 하니까 딱 일어나요. 내가 앉으려고 한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순간 그 내린 사람 바로 옆에 있던 젊은 여자분이 그쪽으로 얼른 옮겨서 앉고 자기 앞에 서 있던 자기 친구를 자기 자리에 앉히는 이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깜짝 놀랐죠. 이럴 수가. 내가 두 사람 걸치기도 아니거든요.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딱 그 사람 앞에 정면에 서서 누가 보더라도 이 자리에 대한 법적인 권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권리를 딱 선언했는데 그런 불상사가 딱 일어난 거예요. 그때 제가 웃었기도 하고 내가 옛날에 했던 게 생각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맹자에 있는 얘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왜? 그 이유가 맹자가 이야기해요. 이유대장. 제 나라 성왕이라는 굉장히 인자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을 맹자가 찾아가요. 찾아가서 자기가 들었던 소문을 확인합니다. 제가 이런 소문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하고 확인하는데 그게 뭐냐면 신하가 저만큼 소를 끌고 지나가는 걸 단상에 앉아서 보고 대상에 앉아서 보다가 질문해 그 소 어디로 끌고 가냐? 헌종하러요. 제사 지내러 가는데 소를 죽여서 소목에서 나온 피를 새로 만든 종에 바르는 그런 이제 그 제사 희생 제물로 끌려가는 소를 본 거죠. 그 임금이 신하한테 그 소 놔줘라. 왜요? 불쌍해서 못 보겠다. 그러면 이 헌종을 폐할까요? 제사 지내지 말까요? 어째 제사를 안 지낼 수가 있겠냐? 이 그림처럼 양으로 바꿔서 지내라. 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맹자가 물었어요. 내가 그랬었지. 왜 바꾸라 그랬냐? 글쎄 나는 불쌍해서 소가. 그럼 양은 불쌍하지 않나요? 양도 사실 불쌍할 거 아니에요. 조그만 게 더 불쌍하지. 근데 백성들은 큰 걸 작은 걸로 바꾸라 그랬다고 인색한 임금이라고 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성왕 자신도 모르는 소를 양으로 바꾼 이유를 맹자가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소는 만났고 소는 봤고 소는 관계가 있고 양은 못 봤으니까 못 본 게 죽는 게 그래도 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남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 인간적인 관계, 인간관계가 정말 인간적인 만남이 있는 사회인가 고민해야 돼요. 만약 그 전철에서 있었던 내가 확실하게 권리를 갖고 있는 자리를 불법적으로 뺏어간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나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또 만날 일도 없습니다. 만약 그 전철 칸에서 그 타고 있던 사람이 한 3년쯤 같이 먹고 자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만남이 없다는 것 대단히 비정할 수 있어요. 제가 모스크바에 갔을 때 지하철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걸 봐요. 거기 젊은 애들은 뭐 학생인지 젊으니까 탑승구를 이렇게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이 올라오면 딱 일어나서 몇 발짝 가서 노인을 모시고 자기 자리에 앉혀요. 그걸 내가 2번, 3번 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 그러냐? 당연하죠. 당연하더니 당연한 이유를 얘기해요. 저 노인들이 이 지하철을 건설했대요. 혁명적 정열과 청춘을 바쳐서 건설했다는 거야. 그래서 청년들이 당연히 노인들을 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학교 학생 중에 누구한테 농담 삼아서 물어봤지. 너 지하철 안 만들었잖아. 근데 왜 잘 양보 안 해? 그러니까 노인들이 만들었잖아. 노인들 만든 게 맞지만 자기들이 월급 받으려고 만들어주면 우리 때문에 만들었나요? 그것도 칼같이 딱 대답이 그것도 맞잖아요. 똑같은 사실을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읽는 이유는 뭔가? 우리 사회의 인간적인 관계의 실상은 어떤가? 물론 지하철 복잡하니까 서로 앉으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얼굴 없는 생산자와 얼굴 없는 소비자가 얼마든지 비정할 수가 있어요. 나쁜 거 막 넣을 수도 있잖아요. 만남, 인간관계야말로 사회 본질입니다.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사회 본질은 인간관계의 지속적 만남, 이게 사회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런 비사회적인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요. 저 시간을 이원재 소장님이 대단히 중요한 거 할 텐데 조금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네. 이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미있어 할 만한 거 하죠. 네, 15분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나랑 같이 있었던 한 30대 중반 되는 친구의 누이 동생 얘기입니다. 그 누이 동생하고 자기가 12살, 13살 때 시골에서 서울역에 왔어요. 저녁에 서울역에 내렸는데 금방 자기 누이 동생이 없어졌어요. 그 13살 먹은 오빠가 낯선 서울역을 아무리 헤매고 다니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보고 헤어졌는데 10년 후에 그 누이 동생을 딱 만나요. 만난 곳이 멀지도 않은 서울역 앞에 있는 양동 창녀촌에서 창녀가 된 누이 동생을 딱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빠는 감옥에서도 서울이란 말만 나오면 증오해요. 서울에 대한 증오를 아주 철저하게 갖고 있는 친구. 자기 누이 동생 그랬다고 말이야. 서울을 미워하고 지하철도 미워하고 서울을 온통 미워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지만 나는 한 도시, 한 사회를 평가하는 어떤 가치의 준거가 누이 동생의 얼굴이라는 점에서 나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모델 빌딩을 해보죠.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A라는 마을, 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B라는 두 개의 마을을 놓고 그 A, B 두 마을에 각각 12살 먹은 의지가지 없는 불쌍한 소녀를 투입했다고 생각해요. 10년 후에 A 마을에서는 그래도 여고까지 졸업시켜서 농협에 취직해서 직장 다니게 하고 있는데 B 마을에서는 장녀로 술집에서 굴리고 있었다. 고 한다면 A, B 마을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마을이 되는 거예요. 서울 도시 복잡하지요. 어떤 중구로 우리가 그 도시를 평가할 것이냐? 빌딩의 높이로? 자동차 숫자로? 아닙니다. 나는 누이 동생의 얼굴로 평가하는 그 오빠의 분노와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될까. 그래서 세계는 협동이라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빠르겠다. 물질과 생명은 관계입니다. 더 이상 배타적인 어떤 입자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원자 물리학이 급속하게 발전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우주 구성의 기본 요소는 입자가 아니라 파동의 양식에 따라 그 속성이 결정되는 꿈틀대는 에너지의 끈이다. 에너지의 끈이라고 해도 막이다. 멤브레인 막이라고 얘기하고 물질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확률과 가능성, 다른 수많은 조건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양자역학의 가설책이잖아요. 생명은 누구나 배타적으로 전속할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근대사회의 배타적인 그런 관계, 세계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될까? 제가 서투르게 그린 그림이지만 세계는 관계다. 나도 관계다. 하나만. 제가 감옥에서 독방에 있는 동안에 창벽 딱 등에 지고 명상을 참 많이 했어요. 자기 성찰이. 일반적인 교도소 생활에서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인생을 겪어온
다른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들과의 만남, 그걸 저는 수평적 만남이라고 그러고, 참벽 명상은 수직적 만남이다. 나는 무엇인가? 북극성과 나와 땅과의 관계를 명상,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감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겪었던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들을 불러와서 그 사건의 의미가 뭔가를 다시 생각하고, 그 수많은 참벽 명상의 결론은 나는 배타적인 아이덴티티를 갖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겪은 수많은 사건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만들고,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빌딩하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맺어온 소셜리티가 나의 존재다. 나는 관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관계일 뿐 아니라 나 자신도 관계입니다. 지나갈게요. 그래서 대단히 삭막하다는 교도소, 제가 교도소 한 10년 이후쯤 될 때는 막강한 교도소의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사상범, 학생운동 이런 걸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하게 요시 차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적발되면 문책 당하거나 뺏길 수 있는 책들을 한 30권을 제가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걸 이동문고 30권. 특히 대전 교도소 가장 규율이 까다로운 그 교도소에서 느닷없이 내가 무슨 책 읽고 있나, 무슨 책 가지고 있나 조사하러 들어와서 이렇게 봐요. 나는 한 권도 없어요. 다 깔아놨지. 절도 3, 얘들 잘 짱받고 움직이고, 어느 공장에 무슨 책 받아서 누구 주고, 그 책 받아서 누구 주고, 그 책은 어디다가 깊숙하게 짱박아놔라. 그럼 아주 잘 움직입니다. 막강한 인간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그런 관계, 대단히 힘든 감옥을 견딜 수 있는 힘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속에 수많은 사람들, 나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그림을 제가 좀 더 앞으로 잘 그릴게요. 하던데.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갇혀있는 생각의 틀을 깨뜨리자. 공부는 망치로 하는 것이다.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첫 시간에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자기들은 안 갇혔다고 생각하지 갇혀 있어요. 이 제가 한 얘기다. 니체가 했어. 니체가 철학은 망치로 하는 것이다.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을 했어요. 중세 사람을 예로 들어요. 중세에는 마녀가 있었잖아요. 마녀. 100만, 200만의 마녀가 촬영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마녀라는 문맥에 갇혀 있었죠. 중세에. 우리 시대는 안 갇혀 있나요? 우리 시대에 갇혀 있는 문맥 아주 완고한 강철 문맥이 있습니다.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니체가 중세 사람들은 알코올로 견뎠다. 그 음료가 커피라는 각성제로 음료가 바뀌면서 근대가 시작된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거. 이건 미셀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근대 사회의 주체가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를 설명해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 근대를 구성하는 이런 감옥, 군대, 학교, 공장 이런 근대 사회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통과하면 저렇게 아주 각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깨트려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부는 책상 위에 올라서자. 이 그림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죠?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옵니다. 그 존 키팅 선생이
결국 파면당해서 쫓겨나요. 쫓겨나갈 때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보내는, 배우는 방식이 선생님이 평소 얘기하던 공부는 책상 위에 올라서는 것이다. 그래서 딱 올라와요. 제일 먼저 올라온 학생, 에단 호크가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협동, 가장 중요한 우리 사고는 존재론으로부터 관계론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변방에 가자. 성공회대학교 변방으로 잘 오셨습니다. 변방에 사자. 왜냐하면 중심부는 안 바꾼다.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이 연암 박지원인데 열아일이라는 부후의 그런 글을 남겼죠. 근데 박지원 선생이 16살까지 글을 몰랐어요. 문명은 아니지만 아주 조실 부모하고 아주 어렵게 살아서 16살에 장가 갔는데 그 처가 식구들이 다뤄보니까 제대로 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장인인 이보천, 처삼촌, 이양천이가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3년간 공부시켰다는 기록이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당시에 양반 사제들이 누구나 갇히는 그런 성리학, 교조적인 성리학이라든가 별려문이라든가 고문투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선비들의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뛰어난 창조가 가능했던 것이다. 규장각입니다. 개혁군주 정조의 개혁의 산실 규장각. 이게 거기 창경궁 비원에 있는 거 아시죠? 가장 아름다운 왕실들의 전용 이 누각을 여기 규장각 줬어요. 중요한 것은 규장각에 네 사람의 검서가 있어. 검서. 유덕공, 이덕무, 박재가, 서리주의 네 사람이 전부 하나같이 서자 출신들이죠. 서자라는 조선시대 변방 출신들로서 개혁의 주체를 삼았던 거죠. 벼슬길에 있는 노론 양반 사제들이 조선 사회를 왜 개혁해요? 지키기에 여념이 없지. 새로운 창조는 변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나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기덕 강도의 피에타라든가 작년도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 전부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학교는 나왔지만 형편없는 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존 거드는 미국 이턴 스쿨에 250명 중에서 250등 했잖아요. 담임선생님 불러서 뭘 좀 다른 데로 가면 좀 마찬가지. 김기덕 감독 중학교도 안 나왔어 제대로. 그렇죠? 이건 왜 보여드냐 그러면 이슬람 문명의 꽃이 메카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인도 북부 무굴 제국에서 꼽혀요. 이수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메카 부근에 가면 건축이든 문화든 그야말로 드라이하고 아주 답답하기 짝이 없대요. 멀리 변방으로 가면서 굉장히 많은 문명의 결실들을 다 담아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다. 뭐 예를 들어서 꽃은 변방에 피는 것이다. 중심부는 지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꽃은 변방에 지는 거예요. 인류사의 문명사가 그걸 입증합니다. 보세요. 오리엔트에서 문명의 꽃이 폈죠. 그 다음 문명의 중심지 어디로 가요? 그리스 로마 지중해라는 조그마한 섬나라 바닷가로 갑니다. 그 다음 문명의 중심지는 프랑크 왕국 그쪽에 아마 그 속초 강원도 산골로 가요. 거기서 합스부르크 600년의 찬란한 중세문화가 꽃핍니다. 베토벤, 세잔 거기서 다 나와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저 네덜란드, 영국은 흑산도지 뭐 거기 문명의 중심지. 그 다음에는 그 식민지였던 미국으로 갔다고 봅시다. 문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왜 새로운 창조, 문명의 중심지는 변방으로 가는가? 내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은 변방으로 안 가는데요. 그들은 계속 황하교육이 그래. 변방이라는 개념을 공간적인 그런 교조적인 관점을 보니까 그렇다. 중국
변방의 역동성이 부단히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주나라 저 서쪽 지방에 있던 주나라가 들어오죠. 진시황 저 변방에 있던 들어왔죠. 몽고 들어오죠. 만주족 들어오죠. 변방에 아주 자유로운 역동성이 중국의 핵심부에 계속 주입됩니다. 그래서 문명의 지속성이 가능한 변방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동이라는 이런 아젠다가 지금 우리 시대의 변방의 아젠다인 건 틀림없지만 그 속에 무한한 창조성을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 변방, 모든 변방의 창조성이 있는가? 없습니다. 중심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대단히 멀다는 얘기를 그림을 보여드리고 그 먼 길을 가는데 몇 가지 제가 선배로서 이렇게 조언을 이제 몇 가지 그림 보여드립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목표는 없습니다. 가는 길 그 자체가 가치고 그걸 다 모으면 그게 목표입니다. 도로의 정서가 아닌 길의 정서로 여러분들이 협동조합 운동의 길을 가야 됩니다. 협동조합에서 대박 날 거다. 절대 없습니다. 대박 안 납니다. 대박 난들 협동조합 하나만 날지 모르지. 무벤처하고 IT 하라는데 수천 명의 스티브 잡스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납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는 길 자체가 아름답고 그 자체가 보람있고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그럽니다. 없습니다. 도달해야 될 궁극적 목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유의 이유로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네덜란드의 외과 의사 아주 반 에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시를 썼어요. 제가 감옥에서 읽었는데 나오니까 책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뭐 개미, 호박, 꿀벌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버섯에 관한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쭉 산책을 가는데 길숲에 버섯들이 많이 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개를 딱 스틱으로 지목하면서 얘야 이 버섯은 독버섯이야 그럽니다. 그 독버섯이라고 지목된 버섯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독버섯. 그래서 쓰러지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위로해요. 너는 절대로 독버섯이 아니야.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후 하는 말이 아마 그 동화의 마지막 구절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지금 그거 확인하려고 여러 군데 연락했더니 미국에 있는 후배가 주미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하나 이거 얻었다 그러면서 보내왔는데 보니까 네덜란드로 되어 있는 책이 왔어요. 근데 나한테 제일 마지막 말이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로 끝났던 것 같아요. 내가 읽었던 기억으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너는 버섯이니까 버섯 말을 들어야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더 중요하게는 그건 사람들의 식탁의 논리입니다. 먹는 버섯, 안 먹는 버섯이라는 사람들의 식탁의 논리로 우리를 평가하는 거지. 네가 왜 너는 먹는 버섯, 너는 사람이 못 먹는 버섯 이런 식으로 왜 인간의 식탁의 논리로 우리를 봐야 되냐. 독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독이 있는 버섯은 국방력이 있는 버섯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이유로 우리들 스스로의 이유로 살고 있지 못한 경우는 없지 않은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유로 살아간다면 그건 결코 자유로운 삶이 못 됩니다. 자기의 이유 줄이면 자유다. 제가 좀 그리고 가는 길은 어리석은 길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잘 읽고 세상에 잘
적응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정말 어리석게도 세상을 나한테 좀 맞출 수 없을까? 사회를 사람한테 맞출 수 없을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역설적인 것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한 그런 삶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지금까지 조금씩 바뀌어져 왔다는 거죠. 세상에 맞추기만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만으로는 세상이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자기 이유로 대단히 어리석은 길이란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은 초원을 쫙 달리고 난 다음에는 딱 말을 세우고 말머리를 돌려서 자기가 달려온 초원을 뒤돌아보고 한동안 서 있다고 합니다. 왜? 왜 계속 달리지 않고 서서 바라보고 있냐? 영혼이 미처 따라오지 못했을까봐 영혼을 기다린다고 그럽니다. 빨리 가지 마시고 영혼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북글씨도 이거 써가지고 왔어요. 제가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아마 이원재 소장님도 많은 이야기를 하실 테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골목에서 다시 피워내야 되는 꽃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글에 내 개인적인 어떤 아픔도 있는 글이긴 하지만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아름다운 창조적인 꽃이 피기를 기원을 하면서 끝입니다. 네.